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기초이론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또 일찍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죠? 이 공부가 원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는 왠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왠지 이거 하면 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다 시작을 하죠. 대부분이. 그죠? 막상 이제 해보면, 회차를 이제 지날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12월달도 행사가 많죠.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그죠? 김장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고. 저희도 그제 김장을 했습니다만, 시골에. 그죠? 한 150포기 정도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죠?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다 했는데 요즘에는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힘듭니다. 가면 다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물론 여자분들 하는 거에 비하면 조족질이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은 또 행사도 많고, 12월 달 가면 또 특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모든 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신 거니까, 그죠?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 11월 달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되게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학집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리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공부를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시금전폐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야 되죠. 그리고 11월, 12월은 1차 과목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1차. 그죠? 민법 개론이 일단 잡혀야 후반전에 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 1차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2차를 못하게 되죠. 1년 공부는 붙어야 되는데 1차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2차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 과목 같은 거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2차 과목 그냥 이렇게 귀를 트인다 해서 그냥 듣는 개념으로 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동영상을 계속해서 민법 개론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가능하면.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니까 1차 과목 위주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잡혀버리면 이 공부 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1차 위주로 11월, 12월 이때는 좀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라. 그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린트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7페이지에 3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하다 말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죠? 막 섞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가장 기본이 뭐라겠어요? 세금 부과 요건이라는 게 있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죠. 세금 부과 요건. 이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인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낸다. 그 요건 4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라겠죠? 과세 대상.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부과할 것이냐. 대상이 해당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겠어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그죠?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기준금액.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과표 그럽니다. 과세표준 그러고 이 과표에다가 뭘 곱해요? 얼마만큼 크기만큼 할 것이냐. 그 비율을 정해주. 그 비율을 우리가 세율 그럽니다. 해서 이 4가지가 기본 조건이에요. 과세 요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재 받으시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서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그 기본서 내용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겠죠. 우리가 배우는 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세 5개 세목이 전부 다 이 4가지를 기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 4가지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곱해서 나온 금액을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내 이 4가지를 위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파트를 하는데 지금 3개 파트만 위주로 한다겠죠. 우리 세법은 그 3가지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얘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기준이 뭐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가지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파트가 정리가 안 되면 얘는 세법은 10개를 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취득세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실질적 그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해가지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취득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죠?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네가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랬고 그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말 배웠죠. 주유구조부 건물주 얘기한다 했잖아요.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지문상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냥 걔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고 없으면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세금을 냅니다. 그죠?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겠어요? 그죠? 그분이 피 흘리고 그분 피상속인.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상속인이 내야죠. 그죠? 그리고 뭐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용 그러면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용? 조합원용 그랬잖아. 그럼 누구 거라는 거야? 조합원 거라는 거죠. 그럼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이렇게 가면 된다겠죠? 뭐 기타 등등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직계준비속 얘기했습니다. 배우자 직계준비속. 식구끼리죠.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은 무조건 일단 뭘로 본다? 증여한 걸로 본다. 그런 거 증여한 걸.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재산세 파트를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재산세에서 앞으로 공부할 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실은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럽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해는 단독으로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장 2년 연속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요. 한 번 단독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문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납세 의무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종합 문제 물어볼 때 그 지문 한두 개에 납세 의무자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독 안 나왔거든. 올해 또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죠. 그러면 내년에는 안 나오느냐?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수업 시간에 1년 내내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죠, 올해.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얘가 단독으로 안 나오더라도 지문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재산세 파트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 납세 의무자 파트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죠?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돼 있죠. 누구냐고 되냐면 사실상 소유자. 그죠? 실제 소유자.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게 뭐냐면 재산세는 자, 우리 세목이 우리 배우는 세법이 있죠. 세목이 예를 들면 취득세, 뭐 재산세 양도 지금 3개 배우잖아요. 물론 등록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지만 그죠? 여기에 등록세, 종부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법이 이렇게 5개를 우리 배우는데 얘네들이 세법 조문이 다 있잖아요. 조문이 그죠? 기준이 그 기준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적용하고 등록세도 기준을 적용할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언제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5월 1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폐법마다 틀립니다.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줬죠. 자,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항상 기준이 언제야?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기준이에요?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과세표준을 배울 건데 과세표준은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준 금액.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언제적 금액을 말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기준이니까 항상 얘는 언제 기준이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납세 의무자가 나왔잖아요. 재산세가.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 기준일이 언제겠어요?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언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이걸 우리가 나는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이날이 언제다고요? 매년 6월 1일. 그죠?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세 기준일의 뜻이 뭐예요? 이 말 뜻은 뭐다? 말 그대로죠.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준일이 재산세는 언제라고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6월 1일 전후에 따라서, 그죠? 전후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지는 거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내년 2018년도 재산세가 나온다 치면 여기 보시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현재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면 내년 올해도 내가 세금을 냈어. 여러분이 올해 재산세를 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갖고 있어. 그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3월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이 재산세 냈으니까 내년에도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 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 6월 1일 전에 뭘 해버리면, 그치, 팔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팔아버리면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항상 6월 1일을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지금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잔금 날짜를 잘 따져야 되는 거죠. 왜? 그 잔금 날짜가 6월 1일 기준 전후로 언제로 가냐에 따라서 하루 상간으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루 차이로 매도가 낼 수도 있고 매수가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재산세 났다. 그럼 언제 기준이다? 6월 1일. 모든 기준은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원칙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느냐?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 재산세, 종부세 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재산세를 안 내요. 근데 내 친구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야, 넌 재산세 안 내냐? 난 재산세 낸다? 이렇게 껄떡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열받으니까 친구한테 다음 며칠 있다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래봐도 재산세는 안 내지만 이래봐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재산세는 안 내지만 원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걔가 그 부동산 등의 금액이 많으면, 그죠? 일정 금액을 초과되면 걔한테 다시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내시고 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다시 12월 달에 뭐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누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니까 종부세 기본적인 기준은 다 누굴 따라간다? 그렇죠.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냥 머릿속에 웬만한 건 다 기본은 뭘 따라간다? 재산세 기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돼. 예를 들면 비과세란 말이 있어요. 비과세. 세금을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재산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재산세가 비과세가 됐어. 그럼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종부세는 뭐라고요? 재산세 낸 사람이 내는 거라니까. 근데 재산세가 비과세가 됐으니까 재산세를 안 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뭣도 종부세 당연히 안 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은 뭘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 보이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배워요. 결론은 무슨 얘기야? 종부세는 모든 기준 누굴 따라가? 기본이 재산세를 따라간다. 그럼 얘도 6월 1일이죠. 양도세는 기준일이 항상 언제겠어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세는 양도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이면 여러분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1세대이고 1주택이고 보유도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비과세인데, 그럼 얘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계약을 했어. 오늘 계약을. 그죠? 오늘 계약을 했어요. 오늘 계약일이에요. 그리고 뭐 받았어? 계약금도 받았어. 계약금 받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때 따져봤더니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 여기서 2년을 보유한 비과세가 되죠. 근데 계약일 당시의 보유기간에서 10일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비과세라는 것은 2년 보유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2년 보유 기간 중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뭐가 안 돼? 비과세를 못 받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며칠이 부족해? 계약하고 계약금 받아버렸는데 이 당시에 이미 계약금 받았는데 나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열흘이 부족합니다. 그럼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2년 비과세 2년 규정이 열흘이 부족한 상태야. 현재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덜컥 계약 갑자기 집을 내놨는데 갑자기 팔려가지고 계약하고 계약금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금 받아버렸죠? 근데 아직 며칠이 부족해? 열흘이 부족해. 비과세에서 2년 부에서. 그럼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 왜? 얘는 양도세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언제를 말한다? 개인과 매매, 일반적인 매매는 전부 다 언제예요?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야? 실제 잔금 지급일이죠.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 계약일. 그죠? 이때 열흘 부족하면 상관없습니다. 왜? 이날 기준이 아니거든요. 언제 기준이야? 잔금 날짜. 그럼 여러분 계약치고 잔금은 보통 한 달 정도 있다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30일 후에 잔금을 쳐버리면 그 잔금 당시는 나는 뭐요? 열흘이 부족한 게 아니라 2년에서 20일이 남죠. 그럼 나는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잔금이 중요한 거예요. 잔금 날짜. 왜? 양도세는 그날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세는 언제라고요? 양도일 현재. 그 얘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잔금 날짜까지만 맞추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그죠?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사실상이라는 표현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실질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재산세를 낼 때 보통 여러분 집이 본인 명의로 돼 있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본인이고 실제 주인도 본인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공부상, 등기부상 명의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은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죠. 그렇잖아요. 실제 주인도 나고 등기도 내 앞으로 돼 있어. 명의 신탁하지 않는 한 둘이 똑같죠.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으면 굳이 이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 원칙이 여기서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칙이 얘란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랑 누가 달라졌을 때,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뭔가로 인해 서로 다를 때 그때 누구를 세법은 실질관계라 했죠. 사실관계를 중시한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항상 둘이 일치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죠. 자, 원칙이 뭐라고요?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둘이 이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자, 매매는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자,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했는데 5월 31일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 계약상 잔금 날짜. 근데 갑하고 을이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끼리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31일로 썼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5월 31일로 정하고 매매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죠. 자, 그런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을이 지금 취득을 했잖아요. 갑으로부터 취득을 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된 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을이 세법상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얘가 이날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6월 1일에 되느냐, 아니면 6월 2일에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그죠?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을이 법적으로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보면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취득 시기라는 걸 배웁니다. 취득 시기.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득세는요. 왜? 언제 샀냐 그런 얘기죠. 언제 샀냐.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득세는요, 신고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그 취득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기니까 법적으로요, 뭘 정해줘? 야, 이런 경우는 이날을 취득한 걸로 보고 이거는 이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고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취득세에 보면 취득일이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재산세는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 취득 시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이런 경우는 이날 취득한 걸 본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그날 걔가 그 재산에 뭐가 된 걸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실제 소유자 외부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취득시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뒷줄에 배우는데 취득세는요, 개인끼리 매매하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했어, 개인끼리. 그죠? 그러면 사신 분은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어, 여러분이. 그러면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잖아. 그 언제까지 해야 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만약에 갑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보통 그러면 잔금 날짜입니다. 잔금 날짜. 이때 잔금 날짜는 개인끼리 했을 때는 뭘로 가?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개인끼리 거래했죠. 그러면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에 잔금 날짜를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계약서에 잔금한 날짜를 취득일로 봐요. 그럼 그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개인 간 거래는 언제가 취득일로 본다? 5월 30일 계약서상 잔금 날짜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얘가 5월 3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그러면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된 거야? 이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이 5월 31일에 이미 뭐가 됐어?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을은 이미 5월 31일에 뭐가 됐으니까, 그렇죠? 실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그렇죠? 을이 뭐가 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을이.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야? 계약서 쓸 때 잔금 날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잔금 날짜가. 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을이 매수잖아요. 매수. 그죠? 근데 매수자가요, 갑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날짜를 5월 31일로 해버리니까 매수는 뭐요? 하루 있다가 먼저 계약서 이렇게 쓰는 바람에 하루 차이로 뭐요?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매수 입장에서 억울하죠. 왜? 아니, 있다가 내가 샀는데 여러분이 내년에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쓴 거야? 5월 31일에 잔금 주는 걸로 계약서를 써버리면 매수인 여러분은 뭘 내야 돼? 그쵸,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을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5월 31일에 실제 소유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을이 납세 의무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을한테 등기도 같이 넘어갔으면, 그러면 실제 소유자와 누가 공보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일치하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다? 계약서에 잔금 날짜 5월 30일 맞는데 등기가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다음 날이니까. 근데 법은 언제 기준이라고요? 6월 1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소유자는 맞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안 넘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실제 소유자는 을인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얘를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이게 된 거죠.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그럼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이행되지 않아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태면 누가요?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상관없다 했죠. 왜 이거 앞으로 뭐 반영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재산세는 이제 고지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라겠죠? 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둘 중에 누구한테 재산세가 나올까요? 누구한테? 갑, 을 중에 누구한테 나와? 뭐라도 얘기해야 돼요. 동영상 본다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뭐라도 얘기해야 돼. 묵비권 행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뭐라도 찍으면 확률이 5대 5인데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자, 찍어보세요. 누구?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갑한테 세금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법적으로는 을이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은 누구한테? 가만히 있는 누구한테 나와? 갑한테 세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법적으로 분명 을이 맞는데 왜 과세권자는 법을 위반하고 왜 갑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에요? 자, 특히 물어볼게요. 자, 얘네 둘이 지금 매매했죠? 등기가 안 넘어갔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얘네 둘이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부상 명의가 안 변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권자는 뭐를 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둘이 돌다방에서 만나서 쌍화차 먹어가면서 둘이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말했죠. 과세권자 입장은 얘들이 돌다방에 썼는지 계약서 쓸 때 쌍화차를 마셨는지 쌍화차 마실 때 거기다 노린자를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 6월 1일 돼가지고 세금 부과하려고 뜩 봤더니 아직도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 갑한테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억울한 거예요? 갑이 억울하죠. 왜? 법적으로는 누가 내야 돼? 얘가 길어있죠. 근데 세금이 얘한테 나왔단 말이죠. 얘는 억울하지. 자, 그러면 이 갑이 세금을 안 내고 원래 법적으로 얘가 내야 돼. 근데 얘한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갑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 낼 수 있는 방법. 아,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과세권자는 을이 아닌 공부상 소유자인 갑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요? 아직 이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의 명의자인 갑한테 세금이 나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실을 과세권자가 알면 당연히 법대로 누구한테 부과한다? 그렇죠. 을한테 세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매매 사실을 가서 갑이 과세권자가 알도록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돼? 이 매매 사실을 가서 뭐야? 전문용어로 일러면 돼. 일러. 가서 일러.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명의는 내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매매가 돼서 잔금단지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내야 돼? 을이 실제 소유자니까 얘한테 세금을 부과해라라고 가서 일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일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뭐 한다고 그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가 됐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을이니까 얘한테 세금을 부과해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신고를 갑과 을 중에 누가 가서 신고할까요? 누가 가서 신고할 것 같아요? 을이 할까요? 을? 을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어차피 얘는요 법대로 따져도 자기가 내야 돼 원래 법으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과세권자가 모르면 자기는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아쉬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을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누가 해? 이 변동시일은 사실은 아쉬운 놈이 하는 거.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신고를 안 하면 지가 내야 돼. 자, 여기서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낸다고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는 누가 해? 갑이 가서 신고합니다. 갑이 과세권자한테 가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계약서 갖다 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 을이 실제 소유자니까 이번 재산세는 을한테 부과해라라고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나와?
실제 소유자한테 나오는 거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구한테네? 그죠? 누구한테 나와? 공보상 소유자한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아무 때나 하면 되느냐? 아니죠. 내가요, 갑이 신고를 하는데 이제 과세권자가 고지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첫 달 나오는 게 7월 달이거든요. 처음 나오는 게. 그럼 7월 16일부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고지서는 5일 전에 발부하기 때문에 7월 10일쯤이면 이 고지서가 만들어져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요, 가만히 있고 잃어버렸다가 언제 와? 7월 이제 고지서 막 붙이러 나가는데, 공무원 붙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이거 변동사실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 그거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고지서 고쳐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내보내라라고 한다 치면, 그걸 받아주게 되면 어느 세월에 고지서를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언제? 10일 안에 해야 됩니다. 10일 안에.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 안에. 자, 우리 재산세에서 날짜가 나옵니다. 재산세 날짜가. 그럼 재산세 파트에 나중에 보시면요, 뭐 10일 이내, 5일, 10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5일, 10일, 5일, 10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과세권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시, 군, 구.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1번도 있고 2번도 있다 이거죠. 이 무슨 뜻이에요? 1번은 뭐예요? 과세권자의 해당 시, 군, 구에서 시, 군, 구가 우리한테, 걔네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뭘 하는 행동은 무조건 5일 안에 합니다. 5일. 근데 거꾸로 우리가, 납세임자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고 뭐 하는 거 막 이런 건 전부 다 며칠? 10일이에요. 재산세 날짜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과세권자를 향해서 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하고, 거꾸로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하는 것들은 며칠? 5일 안에 하면 된다. 날짜가.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변동 사실 신고해야 되죠? 자, 이때 신고는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동 사실을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며칠? 그렇죠. 12일 안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날짜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볼 건데 이걸 가지고 맞춰보세요. 자, 재산세 물납이 있어. 물납. 물납이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날짜가 나와요. 자, 물납은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야, 나 물납할게라고 신청을 해요. 자,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거 며칠이라고. 신청 누가 하는 거요? 해당 시군구가 나한테 물납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물납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 며칠? 그렇죠. 12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물납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내는 거니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뭐를 해? 그 물건을 받아보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납 신청을 12일 전까지 신청하면 과세권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나한테 며칠 안에 통지해 줄까요? 자, 통지는 내가 통지하는 거 아니죠? 과세권자가 지네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럼 걔네 며칠? 그죠? 5일 안에 통지. 날짜 되죠? 자, 그럼 통지는 허가 아니면 불허가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나오잖아요. 야, 이건 물건에 하자가 많아가지고 얘는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에 각박하게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혹시 너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니? 이런 거죠. 다른 거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물납한다 치면은 만약에 부동산 3개인데 A급, B급, C급 3개가 있어. 그럼 여러분 같은 물납할 때 A급, B급, C급 중에서 어떤 걸로 물납하겠어? 양심적으로 얘기해. 뭐라고? 아, C급을 하겠지. C급. 제일 하자 있는 걸로 그걸로 물납하겠지. 그러니까 과세권자도 안 받아줘요. 야, 이건 안 돼. 그럼 뭐야?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해.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 불허가 나면 뭘 할 수 있다?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신청.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또 하는 거죠. 그럼 며칠 안에?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날짜 이런 거예요, 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7월 달에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 그죠? 그럼 고지서는 납기 시작하기 전 몇 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될까요?
자, 고지서는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보내는 겁니까?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된다? 그렇죠. 5일 전까지 발부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날짜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재산세 날짜 10일, 5일 제일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럼 이거를 외워버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과세권자의 시군구가 우리한테 하는 행동은 며칠, 5일 안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거꾸로 과세권자 뭘 신청하고 통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며칠, 10일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많이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얘가 신고를 하는데 누가 한다고? 아쉬운 사람이 얘가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신고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몇 일 이내 1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을이 내는 거고, 만약에 갑이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누가 내야 돼? 갑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얘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0일 안에. 그러면 이 10일은 나중에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할 건데요. 10일 안에 신고하죠? 그럼 언제로부터 10일 안에 신고? 언제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언제로부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10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과세 기준일인 언제?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언제 해야 돼? 그쵸? 6월 1일 이날이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치?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강조할 건데 저 날짜 외우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저 10일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디서 틀린 줄 알아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납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맞았다 그러면 땡 아니죠. 언제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됩니다. 그 제가 왜 틀리냐면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자, 소유권 변동 사유 생겼습니다. 그럼 며칠 안에 신고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안에 신고합니까? 그럼 10일 안에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정리해야 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 이렇게 해야 돼요. 며칠 안에 신고한다고요? 10일 그러지 말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습관적으로 어떻게 풀어? 10일 이렇게 안 읽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납기 개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네 이게 보이는데 안 그러면 얘가 안 보여요. 그냥 그것만 10일만 하면 걔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공부할 때 분명히 공부를 해서 아는데 시험만 봤다 그러면 얘를 계속 틀린데 그 뭐라고 하냐면 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대. 왜 안 보이겠어요?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 너만 보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면 저도 보면요. 옛날 연애할 때 보면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와이프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를 딱 만나고 잠깐 만나고 갔어요.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머리는 어떻게 했고 삐는 몇 질 넣고 그다음에 얼굴은 어떻게 했고 화장은 뭐 입고 옷은 뭐 입었고 신발은 뭐 신었고 다 기억나요. 색깔까지 다 기억나.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집중이 다 와이프한테 가 있으니까 그걸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부러 오늘 외워? 자 머리는 이거고 머리는 이거 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이 난단 말이야. 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날 때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와이프를 딱 보면 보여요. 저기 있네 이렇게 보여요. 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래요?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내 와이프만 보이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하여튼 여자는 힘들어요. 여자는. 그죠? 여자들은 어차피 뭘 해도 찍어도 어차피 틀려. 왜 그러잖아요. 여자들 그러잖아요. 어제 만나 오늘 또 만났는데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고 변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와서 뭐라 그래? 나 어디 변한 거 없어? 그래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남자 긴장하죠? 얘가 뭘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가 바뀌었다고 하지? 막 스캔하죠 순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맞추죠? 아니 글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삐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머리카락 하나 애교머리 이렇게 한 가락 내린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때 뭐래? 이 애정이 식었다는 둥,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둥,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머리카락 한 가락 내리고 나서 그걸 어제하고 오늘로 바뀌어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는 참 힘들어.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그러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게 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게
여기만 관심인 거예요. 10일에 꽂히는 거, 10일에만 날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탁 풀자마자 뭐가 먼저 보여요? 내가 평상시 되게 많이 신경 쓰였던 10일이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눈에 먼저 들어왔는데 걔가 맞는 지문이에요. 10일. 그러면 앞에는 신경도 안 써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험 보시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다 알아요. 이게 만약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 시험이 납기 개실부 1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내용은 맞은 사람이나 틀린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군 맞고 누군 틀린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당락이 결정돼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꽂혀가지고 이것도 했지. 근데 과세 기준은 대충 보고 11 숫자만 중요하다고 막 이것만 외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얘만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맞았다고 나중에 틀리는 거야.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누군 맞추고 누군 틀렸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하나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구는 실수로 틀린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10 중에서 맞춘 사람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떨어지고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나도 못 맞추고 쟤도 못 맞춰요. 중요한 거 뭐예요? 누구나 다 아는 나도 공부했고 얘도 공부 다 아는 얘기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거를 맞춰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그리 안 떨어지는 거야. 그걸 저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그러죠. 제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은 딱 강의는 되게 쉽게 저기 하시는 딱 10개 맞을 강의를 하신다고. 맞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16개 맞지는 못합니다. 저는 만점 강의는 안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제가 만점 맞을 정도로 강의한다는 얘기는 내용을 좀 더 모든 내용을 다 한다는 거죠. 어렵고 쉬운 걸 다 골라서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기만 힘들고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16개 맞지는 안 합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공부는 되게 힘들고 오히려 10개를 더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빼놓고 하는 거죠. 가망성 없고 별로 출제 빈도 높지 않다 그러면 저는 제껴버려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위험 감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차피 보니까 10개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거야. 10개 맞으면 성공해요. 그러면 나머지 6개는요. 그 중에 2-3개는 어차피 어렵게 나와요. 걔는 어차피 못 맞춰. 다 찍는 거야. 그럼 일단 10개는 기본으로 맞아놓으면 그 사람이 12개도 맞고 13개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의하는 거죠.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했죠. 봐봐. 어렵게 공부한 사람도 어차피 어렵게 공부한 사람도 이번에 나온 거는 다 그 어렵게 나온 건 다 찍었습니다. 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틀려가 하나, 2개 차례 떨어지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라? 10일 그렇게 오지 말고 뭐라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또 물어보면 며칠 안에 그럼 10일 그러지 말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내고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낸다? 공보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읽을 수 있죠? 매매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날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가불이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 6월 1일이 계약세 잔금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매매하다 보면 내년에 만약에 매매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쓰다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언제 할 거야? 그럼 잔금 내가 5월 31일은 내가 돈이 안 될 것 같고 6월 1일쯤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잔금 날짜 6월 1일로 합시다 해서 썼어요. 그죠? 이럴 수 있죠. 자 이러면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자 누굴까요? 가불 중에. 자 일단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처럼 개인 간 거래는 언제가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에 취득한 거로 본다겠죠? 그럼 을은 어쨌든 6월 1일이 뭐니까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을은 언제 6월 1일에 뭐가 된 거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죠. 그죠? 사실상 소유자.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누가 납세 의무자? 여기 있잖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뭐다? 납세 의무자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러면 누가 기라는 거예요? 그죠? 을이 납세 의무자란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러면 매수는 잔금 날짜 계약서 쓸 때 6월 1일까지는 누가 내야 돼? 매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1일까지. 그럼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이 물건을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치면 취득을 한다 치면 만약에 5월 달쯤에 매매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잔금 날짜를 여러분이 매수면 여러분이 재산세 안 내려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될까요? 매수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6월 1일까지 누가 내야 돼? 을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는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취득을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세 잔금 날짜 내년 재산세 안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1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매도는 여러분이 내년 아파트를 팔아. 그럼 여러분이 내년도 재산세를 안 내려면 5월 달쯤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돼?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왜?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내고, 그러니까 6월 1일로 해야죠. 매도는 무조건 6월 1일까지를 잔금 날짜로 해야 되고, 매수는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면 주거나 사나 여러분이 아파트 팔려면 계약세 잔금 날짜는 언제로 가야 돼? 6월 1일로 써놔야 돼. 늦어도 6월 1일. 왜? 6월 1일까지 누가 내니까? 매수가 내니까. 매수는 주거나 사나 여러분이 재산세 안 내려면 잔금 날짜 언제로 가야 돼?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잘못 걸리면 하루 차이로 네가 내느냐 내가 내느냐 결정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재산세가 한 돈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한 200 나온다. 그러면 이 날짜 하루 차이로요. 200만을 네가 내냐 내가 내냐 이게 결정되는 거야.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 안 배우면 몰라요. 왜? 보통 어떻게 생각해? 보통 어떻게 생각해? 매수는요. 만약에 매수가 6월 1일인데 매수가 재산세가 나왔어 자기한테. 그럼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아, 올해 이제 내가 샀으니까 이제 내 거니까 올해부터 내가 내는 것보다 하고 을은 넘어가는 거고, 매도는 만약에 자기가 안 내도 자기는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올해까지는 내가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거지. 막 이걸 따져가지고 잔금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 네가 내고 이건 네가 내고 이렇게 안 따지죠. 뭐 알아야 따지지. 근데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요.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되면 막 계약서 잔금 날짜 쓰는 거 되게 민감해요. 막.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그래? 6월 1일로 합시다. 그리고 누구는 6월 2일로 합시다. 막 그래. 그럼 벌써 여러분 6월 1일로 합시다. 6월 2일로 하루 차이로 막 서로 따지잖아. 그럼 양쪽 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안다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뭐요? 재산세 안 내려고 서로 안 내려고 1일로 합시다. 2일로 이러는 거지.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걸리면.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방법이 없어. 이건 어떻게 뭐 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중개업자 나중에 중개업할 때는 매도 매수가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래? 중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야. 배운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 매수 불러놓고 이거 그려가면서 막 설명해.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네요. 하루 차이로 매수가 되셔야 돼. 안타깝네요. 하루만 아니면 매도가 안 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알려줄 필요 없어요. 왜? 이거 만약에 모르는데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루 차이로 매도 매수가 납세이면 달라진다 생각하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만이 있죠. 그러면 야 나 못 내. 내가 이거 하루 차이로 내가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쌈 나지. 그럼 계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설명 안 돼. 중개업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 괜히 나서가지고 아는 거 간만에 나왔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만약 이렇게 걸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아쉬운 놈이 되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그죠? 왜? 매수가 자기는 죽으나서는 이걸 꼭 사야 돼. 지금. 그럼 아쉬운 거 매수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저기 걸려도 하루 차이로 차이가 내도록 그냥 내야지. 매도는 죽으나서 이때까지 팔아야 돼. 그러면 매도가 내죠. 근데 둘 다 팽팽해. 파는 사람도 안 팔아도 그만이고 사는 사람도 지금 안 사도 그만이야. 그러면 이제 매매는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내가 볼 땐 반반하는 거야. 반반. 양쪽에서 반씩 양보해서 매도가 반 내고 매수가 반 내고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뭐가 힘들어요? 중개업자는요 물건과 물건을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의 주인인 갑과 이 물건의 주인인 을, 그 갑과 을의 관계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를 중개하는 그 규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다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맞추려는 게 힘든 거예요. 한쪽 비유 맞추면 이쪽에서 안 맞고 이쪽 맞추면 이쪽이 안 맞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힘든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중개를 맺어주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개업자한테 뭐라 그래? 너는 하는 것도 없이 계약서만 딱 쓰고 복비 이만큼 받아간다. 택도 없는 소리가 언제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중개업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아파트 토지 같은 거 매매한다고 해보세요. 개인끼리. 중개사가 엄청납니다. 그거. 근데 그 중에 나쁜 놈들이 있는 거지.
중개업자 중에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욕을 먹는 거지. 대다수 그런 거지.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사고가 안 나고 매매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그거 하나 매매하려고 물건 분석하고 다 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그거 다 해주는 거야. 그 자기들은 와가지고 물건만 보고 고르고 이것저것 다 보고 마음에 드는 입맛 드는 거 고르면서 나중에 계약서 쓰니까 그때 가서 뭐래. 너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복비 이만큼 받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직접 오면 되지. 직접 했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책임지면 잘못되면 다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하면 되고 결론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이해 돼 있다. 그죠? 개념 정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어서 설명을 계속 또 할 거니까 그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